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오늘 날씨처럼 제주가 이공항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합니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찬반 진영은 이번 주 따로 이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내일은 반대 측 촛불 집회가, 다음 주엔 찬성 측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안개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잠시 멈춰 소리와 빛에 주의를 기울여야 사고를 막고 또 방향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잠시 멈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7시 오늘 제주,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노숙인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 25시에서 뉴스에 담지 못한 이면을 취재기자와 함께 추적합니다. 화제가 됐던 뉴스, 그 후의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 후. 오늘은 조작 간첩 피해자가 시민단체와 제주에서 진행 중인 수상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거친 풍토 속에서도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온 제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나는 탐나는 사람에선 산지천 지킴이 김재만 할아버지를 만나봅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제주도 의회에서 제2공항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될 수도 있어서 화제가 되는 조례입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놓고 제주도 의회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최승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현행 조례에는 1등급 지역에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을 비롯한 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항만을 제외하자는 게 도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2공항 예정지에는 지하수 1등급 4만여 제곱미터가 포함돼 일각에서 이 공항 개발을 차단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 논란이 생겼습니다. 전문가 토론에선 문제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은 많은 면적이 훼손되지 않지만 공항과 항만은 면적 규모가 달라 제외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공항 예정지의 지하수 1등급 지역은 인공시설인 저류지 등으로 등급을 조정하면 공항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항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우리 특별법의 조항과 잘못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항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환경단체는 현재 2등급인 곶자왈도 등급을 올려야 하는 시점에 제주도가 나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들은 뭐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제주도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제2공항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우려했습니다. 제2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당한 어떤 SOC 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 이걸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업계 우려입니다 해서. 토론회에선 도의회의 조례 개정에 원지사가 공식적인 법률 자문 없이 위헌 위법을 운운한 건 과도한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도유지를 빌려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당초 빌린 목적도 바꾸지 않고 낚시터를 만들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공유 재산이 도내 곳곳에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식장업을 목적으로 민간에 빌려준 도유지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양식장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과 공사 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양식장 측에서 낚시터를 만들고 있는 건데 문제는 대부 목적을 보면 여전히 양식장업이라는 겁니다. 공개 입찰을 거쳐 새로운 대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낚시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낚시터 굳이 용도로 사용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자기는 양식장을 위해서 그 사무실을 쓰는 거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는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양 시장 측은 대부 목적을 바꾸지 않고도 낚시터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마을의 명의로 수의 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처럼 도내 곳곳에 산적한 공유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주체가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읍면 지역 공유재산은 읍면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데 조천읍 공유재산만 모두 1,400여 건에 달하는데도 관리 인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대부 권한도 읍면사무소가 갖고 있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이 사익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변질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산인 도유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점검하면서 공익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전통교육을 명목으로 후배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현장,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는데 학교 측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고교 학생회의 전통교육 시간.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학생회의 지시에 오와 열을 맞추고 교장과 교사들은 운동장 밖에서 이 현장을 지켜봅니다. 한 교사는 학생회의 얼차려 현장 사이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후 학교 측의 대응입니다. 학생회의 폭언과 가혹행위 지시는 학생인권 침해라며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을 찾은 건 지난달.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까지 전달했지만 학생 지도 담당 교사 등과의 면담만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학교 내부에서부터 조용조용하게 넘어가서 잘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런 의도에서 찾아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KBS가 취재에 들어가서야 학교 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겠다고 해명합니다. 전체 학생들 교통 예방교육 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전체적 학생들 앞에서 절대 있어는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학교 측은 당시 얼차려 장면을 목격했을 땐 제지했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조처였다고 보기엔 아쉬운 대목입니다. 교사들이 더 먼저 이런 인권의식이 깨야 되고 이 속에서 이런 문제를 먼저 나서서 해결돼야 됨에 불구하고 방관적으로 입다는 것에서는 좀 아쉬움이. 학생 인권이 전통이라는 관행에 가려진 건 아닌지 되새겨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생회 교육 당시 학생 폭행에 대한 실태를 이른 시일 내에 조사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행 전통이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적 학교 문화를 모니터링해 개선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거점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 결과 제주대가 2001년 종합문화센터 신축 사업비로 받은 12억 9천만 원을 공대 4호관 신축 사업에 집행하고 시설 확충 사업 중에 잔액이 발생했지만 관련 내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비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제주대에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해달라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도내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과 소득 수준 등의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마약성 식품인 카트를 섭취한 혐의로 송치된 예멘인 4명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변 검사에서 카트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지만 예멘과 달리 국내에서는 카트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쏟아지죠. 뉴스에 모두 담지 못한 사건, 사고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사건 25시. 오늘은 노숙인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서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불법 감금해온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근데 먼저 이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밝혀냈는지가 궁금해요.
이 경찰 수사는 지난해 한 입소자가 강제 노역과 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입소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다가 불법 감금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겁니다. 네. 불법 감금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창문들을 못으로 박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건데요. 형법에는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감금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설이 문을 연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감금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원장 68살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설 원장은 불법 감금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입소자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장애가 있다 보니 통제가 힘들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위급 상황 때 입소자가 벨을 누르거나 전화를 하면 직원이 자다가 나온다는 건데요. 보통 복지시설의 경우 야간 시간에도 종사자들이 2교대나 3교대로 근무하며 생활지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당 시설은 야간 근무를 서지도 않고 문과 창문을 잠근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원장의 해명이 맞다면 형법상 감금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과거 불황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입소자들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31년 전에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수용자들의 신체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재규명을 요구한 건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 역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복지시설의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취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시설과 관련해 인권 침해로 접수된 진정만 11건이었습니다. 해당 시설에선 2012년엔 입소자 사이 폭행 사망 사건, 2013년엔 성추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시설 원장이 종교인인데 매일 7시간씩 종교활동을 시킨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원장 김 씨가 2010년 직원들의 시간의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보조금 1,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서귀포 시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네, 점검이 형식적이기 때문인데요. 서귀포시는 해당 시설을 해마다 2차례씩 점검했지만 서류로만 하다 보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시설 인권 침해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도가니 사건 이후 2011년부터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해당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애인이 함께 있지만 노숙인 생활시설로만 지정됐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사실 장애인과 노숙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전부터가 의문이 듭니다. 여성 지적장애인이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은 남성과 함께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서귀포시 설명입니다. 갈 곳이 없는 장애인도 노숙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죠. 네. 서귀포시는 감금 장치를 철거하고 일부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 원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인권 전문가와 시설 종사자, 입소자로 구성된 인권 지킴이단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제대로 시행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서연 기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일곱 시 오늘 제주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뉴스 후입니다. 화제가 됐던 뉴스, 그 이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릴 코너인데요. 2년 전 여름 간첩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강광보 씨가 31년 만에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당신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일본에서 18년을 살다 1979년 고향 제주로 돌아온 강광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총련의 지령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간첩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곧 풀려났지만 7년 뒤 다시 군 보안대에 끌려가 수십일 동안 갖은 고문을 당했고 1986년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가 세뇌가 되더라고. 사람 보는 자체도 두렵고 무섭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마음 자체도 막 나중에는 약해지고 뭐.
강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재심에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문 정황이 있어 자백에 의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기관들의 실적들을 조금 더 올리고 그 기관들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기관이 더 좀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간첩들을 잡아야 할 때거든요.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 씨는 불법 구금과 고문을 자행한 군과 경찰, 정보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오르더라고. 내가 일본에서 생활했던 거, 가족들 내려와가지고 고생했던 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들더라고.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2년 전 뉴스에 나왔던 두 분이 지금 제주에서 수상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오늘 뉴스 후의 주인공인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 강광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실을 찾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민단체 지금 여기에의 변상철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강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2년 전 뉴스를 보셨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새삼스럽고요. 제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으나 네. 관계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사과를 못 받았고요. 지금으로서는 저에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네.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시 뉴스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을 자행한 군과 경찰 또 정보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혹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것이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요. 네. 그것이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으며 그 국가로부터 사과는 지금 받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손해배상금은 받으셨고, 네. 근데 이제 진심 어린 사과는 아직 받지 그렇죠. 못하신 네, 거죠. 네, 네. 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금 제주에서 네. 수상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네. 이 돈 선생님의 행복을 위해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됐나요? 그것은 특별한 그 이유는 없고요.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던 중에 네. 그 국장님이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 그 기념관을 하나 지어보면 어떻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2번이나 그 계약해가지고 실패하는 것을 내가 곁에서 바라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줄 테니까 여기에 그 기념관을 짓어보자 해가지고 짓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 국장님이 또 오늘 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변상철 사무국장이신데요. 강 선생님의 그 재심 신청 때 네.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많은 도움을 드렸다기보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제주도의 특성상 섬이고 또 서울에서 굉장히 멀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진실화위원회가 사라지고 나서 2011년부터 제주에서 강강호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 내려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실규명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은 그 조작가첩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면서 한 13분 정도 저희가 밝혀냈고 그분들과 함께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증인이나 증거들을 찾고 재심해서 무죄를 받는데 좀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린 거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상한 프로젝트라고 이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 선생님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금 제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공간, 즉 한마디로 수상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간첩이라고 하는 조작된 허울을 쓴 피해자분들인데 네. 출소에서도 계속 전과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이런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삶의 끝까지
지속해 나가는 이러한 힘, 이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힘들을 시민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강모 선생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더니 흔쾌히 그러면 우리 집 공간에다가 그런 걸 지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수상한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수상한 집을 짓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상한이 들어가요. 왜 이 수상한 집이라고 했을까 이름이 궁금한데 사실 수상한이라는 게 좀 의심스러울 때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그 수상한 집 이 기념관의 이름, 기업 공간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건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분들은 간첩 피해자, 우리 사회에서 간첩이라고 하면 수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 수상한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집, 그러니까 지금 간첩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수상한 집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상한 집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하나 있었고,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주만 해도 4.3 같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학살들이 일어났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세대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굉장히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심하고 또 수상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표현해보고자 수상한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건축 아니겠습니까? 이 건축이. 그래서 이 건축물이 잘 지어지고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계속 제주도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디 건축대전에다가 내놔도 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수상한 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럼 수상한 집에 무엇을 담을 예정인가요? 제주하면 4.3 그리고 4.3으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가 가장 큰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13명의 그 국가폭력 피해자, 조작간첩 피해자분들의 진실규명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 밝혀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공간에 제한이 좀 있어서 13분들의 이야기를 다 담지는 못하고 특별히 대표적인 5분, 옆에 계신 그 강강모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평강, 강희철, 김용담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 공간에 좀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스스로 검열을 하고 통제하는 사회라는 걸 인식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싶고요. 아무래도 공간이 좀 무겁지 않겠습니까? 조작간첩, 고문 이러면.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 않도록 이 공간에서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면서 차도 마시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당이라든가 선생님 살고 계신 집에다가 좀 배치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폭력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담아내고 싶으시는데 네, 선생님, 보니까 이게 국가폭력을 기억하기 위한 일종의 박물관 혹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쉼터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어쨌든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출소한 후에 지내오신 그 집을 선뜻 내주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재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게 내 재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보람 있는 일을 이게 써보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내준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평소에 제가 그렇게 쭉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을 국장님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거기서 맞는 위로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 하던 그때 내가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사무국장님, 이렇게 선생님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선뜻 집을 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상한 집 언제쯤이면 우리가 좀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고 처음 하는 프로젝트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중에 내부 공사나 전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6월 중순경에는 수상한 집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회성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뭐 지속 가능한 그런 운영이 돼야 할 텐데 앞으로 이 수상한 집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전시 공간이라든가 건축비는 지금 선생님께서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흔쾌히 내주셨지만 실제로 전시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비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셜 펀딩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봤는데 마침 인터넷 매체였던 오마이뉴스에서 그런 소셜 펀딩을 그럼 모금해보자라고 해서 그곳에 이제 전시기금 모금을 해봤는데 기간이 목표액이 절반도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목표액을 채우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공간에 대한 기업 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굉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렇게 많이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 사실 이것이 이제 제주도에서 지어지게 되면 사실 건물만 달랑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운영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기념관 후에 카페라든가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계속 발생시켜서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이 공간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강강원 선생님, 이제 이 수상한 집이 빠르면 5월 말, 또 어쨌든 6월이면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이 수상한 집에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웃에 사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과거에 그 국가 기관으로 국가 권력으로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와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상한 집이 제주에 만들어지는 건 만들어진 간첩, 즉 조작 간첩이 제주에 유독 많기 때문인데요. 제주 4.3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아픈 역사가 반복된 결과겠죠. 그렇기에 만들어진 간첩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의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 보는 한 걸음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상한 집을 찾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건강도 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척박한 땅에 아픈 역사까지 지닌 제주. 지금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섬이 됐는데요. 지금의 제주를 만든 건 바로 이 섬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제주인들의 가슴 찡한 이야기를 진하게 녹여내는 코너, 탐나는 사람. 역시 오늘 첫 선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제주시 원도심을 통과해 제주항으로 흘러가는 산지천을 내 몸처럼 아끼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에 17년째 스스로 산지천을 가꾸고 있는 김재만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산지천 관리 청소는 지가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지천 청소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맨날 치워도 이렇게 버리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 아름다운 산지천에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립니다. 밑에는 뻘이고 돌은 미끄럽고 위험한 적도 한두 번 아닌데 그렇지만 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치우다 지쳐. (1965년부터) (67년) 사이에 여기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개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는 제주도 전 도민이 동문호텔에 가면 없는 물건 없이 다 구입할 수 있고 싸고 참 좋은 곳이라 해가지고 호황을 97년도까지 누볐습니다. 장사할 때 돈도 좀 벌었고요, 솔직하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문도 전부 열고 닫고 하고 물 교환도 하고 이제 혼자서 다 합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장난이 아니지 않을까. 음식물들을 이렇게 와서 버려버리니까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 해야 버리니까. 이거 하면은 물 금방 썩어버려요. 음식물 썩어가면. 를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물을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를 하면은 물도 깨끗하고 분수해도 분수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쓰레기 하영 나왔습니까? 아유, 예, 오늘 막 버려분한 음식물까지 막 하영 나와가지고 늦어쓰게. 오늘 진짜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깜짝 놀래 없어져서. 경로당 일도 다 보시고 이 동네 쓰레기는 다 그거 하시고 또 매일 새벽에 나가셔갖고 그거 하고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여기서는 없었으면 안 돼. (76세인데) 이제 앞으로 20년 되면 80세 되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인데, 뭐 몸이 안 따르고 뭐 했을 때는 더 그만둬야죠. 그리고 우리 동장님이나 환경회장님도 빨리 후배를 좀 양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제대로 일해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 이 내용 다뤄볼까 합니다. 나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는 직장은 국회인데 제주 국회의원들 어떻게 성실히 좀 출근하고 있던가요? 네. 국회 출석률은 상임위원회랑 본회의를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정감시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통해서 제주 국회의원 3명의 상임위 출석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상임위는 본회의에 앞서서 좀 안건을 심사하는 곳이죠. 강창일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출석률 84%였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농축산식품위원회 91%, 또 오 의원이 예산결산특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100% 모두 출석했습니다.
위성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모두 100% 개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두 괜찮은 수준인데 본회의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네, 본회의 출석률도 좀 높았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89%, 오영훈 의원은 95%, 위성군 의원 97%였는데요. 이 출석률은 회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의장에 1분만 있든 줄곧 자리를 지키든 똑같이 출석하는 걸로 간주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는 의원들이 성실하게 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121차례 열린 본회의 회의록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산회시 재석 의원 명단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의 명단입니다. 이 기록을 따로 집계해 보니까 제주 국회의원들의 재석률은 출석률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강창일 의원은 41%, 오영훈 의원 64%, 위성군 의원 67%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석률의 경우는 다른 지역 의원들도 비슷할 듯 합니다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의 주된 업무라고 한다면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제주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전체 법안은 201건입니다. 발의라는 게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제 법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20대 국회가 현재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서 파행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의 법안의 상당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이렇게 떠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발의했던 제주 관련 법안도 30건이나 됐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단 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좀 많이들 얘기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던 건데 4.3 희생자들을 위한 4.3 특별법이 현재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여행객들의 부가세 환급이나 골프장 개별 소비세 면제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등 27건이 현재 지금 계류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사이트를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뉴스의 나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길은 흐린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밤사이 산지에 비가 조금 오겠고 북동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1에서 13도로 출발해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고 한낮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고 가시거리가 짧은 구간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1에서 13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 이상 낮겠고 낮 기온도 1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해상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 소식 있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위를 피해 축산진흥원으로 갔던 제주마가 제주시 용강동 방목지로 이동했습니다. 제주마들이 넓은 벌판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10월까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고사리 축제도 열립니다. 봄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자연 속에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9시 제주뉴스에서는 LNG 배관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는 시청자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